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신문은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물가 기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것저것 살 것들이 많았을 텐데요. 치솟는 물가 탓에 근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추값과 갈치값이 30%나 껑충 일주일 만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배추값인지 금값인지 모르겠다는 짜증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해서 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8면 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달리 집값은 최근 들어 1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라고 하는데 잠실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사이에 무려 6억 원이나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하향 안정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자,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연휴의 첫날이기도 하죠.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지만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인의 무려 37%가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직장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대면 명절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고향을 찾지 않고 귀성 없는 한가위 분위기가 정착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연휴의 첫날 금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추석 연휴 첫날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대표가 과연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과연 2년 전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때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던 그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또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1야당의 민주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자, 허위 사실 발언 공표 판단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친문과 관련돼서는 검찰의 판단은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기소를 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오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기억이 없는 사람이다.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 검찰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장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변호사 시절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을 판단했습니다. 왜냐?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기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무리한 기소냐면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뭐 이런 네네. 걸로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우대를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다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허위 학력이라서 선거법 처벌이 됐는데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한 거는 거의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정치권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네네.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문기 처장이 과거에 가족들한테 이제 전송한 그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나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골프 쳤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이 증거로 들이밀 거예요. 이거 알았던 거 아니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시장하고 안 가까우니까 그거를 자랑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반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이재명 변호사라고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변호사들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압니까? 만났던 사람을? 저를 예를 들면 김준일 기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뭐 김준일 대표라고만 입력해 있을 거예요. 저를 김준일 기자라고 20년 전에 저를 입력해 놓은 사람은 그러면은 제가 다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취재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법리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또 하나 이제 확보한 게 뭐냐면은 결제에 같이 들어갔다. 네. 다른 사람하고. 근데 네. 이 사람이 단독 보고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같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직급이 낮으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온 사람을 다 아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변호사하고 검찰하고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고 굉장히 이상한 법정의 풍경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기억은 안 난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법으로 처벌할 거냐. 이런 논리로 이제 나올 거예요. 변호사한테 한번 질문해 보죠. 예. 예. 네.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건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기억을 가지고 문제 삼냐, 기억을 압수수색한다 이런 되게 감성적인 터치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법적으로는 이게 그렇지가 않고요. 대표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문제된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위증죄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네. 증인으로 가는 일반인이 증언을 할 때 위증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판사님이 항상 똑같이 설명해줘요.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데 여기서 허위 사실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거짓말로 달리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해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일반인이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판사님이 항상 설명해줘요 이거를. 네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들 모른다 그러면 허위 사실 명백하잖아요. 인간관계는 스펙트럼이 쭉 있으니까 그중에서 모를 법한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나마 얘기가 되지만 몰랐다는 걸 어떻게 처벌하냐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포렌식해서 지금 나온 게 지금 증거로 언급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라고 처음 저장됐을 때 당시에는 2009년 이전에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2009년에 회의에 옆에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네네네.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로 됐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 이전 변호사 시절부터 맺어졌기 때문에 핵심 부서에 계속 연관을 맺었고 다른 참고인에 의해서 직보하는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라는 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 발언이 기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입니다라고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건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건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이거는 판단을 좀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엇갈립니다. 어찌됐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건 소명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어차피 기소가 된 마당입니다.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한민수 대변인님. 네. 2년 전에 친형 강제 입원했을 때는 2심에서는 이제 실형이 나왔잖아요. 이제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제 무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기사회생해서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전에 앞에서도 우리 김 대표님 말씀했지만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뭐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기소다,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1987년도 우리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네. 같이 경쟁을 했던 대선 후보, 특히 뭐 제1야당뿐만 아니고 제1당입니다. 네. 국회 의석수로 따지면 대표를 이 맑고 투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기소한다는 거가 저는 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집권 첫 해에 정기국회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야당을 이렇게 자극하고 야당을 이렇게 도발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할지 걱정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뭐 앵커께서도 결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결국 기소를 했어요. 알았냐 몰랐냐, 협박이냐 아니냐. 제가 그 어제 이제 저는 우선 이걸 하나 좀 짚어주고 싶어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른바 다시 부활된 게 검찰 고위 간부들이 티타임이 생겼어요. 기자들과. 맞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기자할 때 네네. 그런 게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저는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3차장 검사가 고위 네. 검사죠. 네. 기자들 일문 있다 하면서 아 이거는 말할 수가 없고 하면서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 사진 얘기하고 저는 이게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그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이 없나 싶어요. 이게 확인도 안 된 거고 재판에서 다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미 무슨 변호사로 저장이 돼 있다. 뭘 나왔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많은 국민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이미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전히 그런 DNA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제 전화기를 보니까 제가 한 3,000명 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 차장도 들어있어요. 윤 차장이 진급을 하고 저랑 계속 이어지면은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까? 윤태현 부장, 윤태현 국장으로.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예요, 지금도. 그러면 저랑 명함을 주고받았던 사람 중에 네. 제가 명단을 쭉 보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왜 당신 저장도 있는데 그 사람 기억 못해? 거짓말 아니야? 저 뭐라고 해답을 해야 합니까? 금방 이 대표 말한 것처럼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 말고 어떤 얘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건 무리하고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검찰이 기소하고 지금 그런 내용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때요? 무죄 추정의 법칙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목적은 확실히 달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늘 걱정을 했었던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었던 아주 많은 의혹이 있던 사람이 대표가 된 게 상식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대표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꼭 국회의원과 대표가 되려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 전체가 지금 로펌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상식대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된 지 일주일 되셨나요? 2주일 됐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대표의 로펌과 검찰청까지 돼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국민 설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 정말 이게 상식적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려했던 뭐 민주당도 알고는 있었겠죠. 사법 리스크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현실화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당혹감과 또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저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었던 얘기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탄핵 얘기하는 거겠죠. 보장을 안 되고 뭐 탄핵을 통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중앙지검에 또 의원 몇 분들이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긴급 최고위에서 쏟아졌던 그 격앙된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정치 탄압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국민들께 정치 탄압의 추석 선물을 폭탄 투하하듯이 던졌습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비정하고 치졸한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남시청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분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관점은 내심의 영역이고, 설령 뭐 어디에서 사진 찍힌 것이 있었고 거기에 같이 동행한 그러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인지, 의미 있는 알았음, 그것으로 단죄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지검 찾아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중앙지검에 가서 항의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들은 그건 부당한 기소이다라고 규정하고,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부당한 편파 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권의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다 잡아넣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자, 구자랑 변호사님, 일단 어쨌든 법원의 시간이 됐는데 이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얼마나 걸립니까? 훈시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강행 규정, 훈시 규정 이렇게 하는데, 강행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 훈시 규정은 가급적 따르면 좋겠지만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간은 훈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기는 1심은 6개월 안에, 그리고 2심, 3심은 3개월, 그래서 기소된 때로부터 1년 안에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끔 짜여져는 있는데, 네. 사실 지키지 않더라도 이거에 어떤 뭐 제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1년 정도? 더 이제 원래는 1년 늘어날 안에, 수도 예, 있다. 근데 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김혜경 여사도 기소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금 더 지켜보겠다, 수사를 더 해보겠다라는 이유로 배모 씨만 우선 기소를 하고 김혜경 여사는 일단 기소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가능한 겁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다기보다 이제 중단 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범 관계일 경우에는 한 명이 기소돼서 처벌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면한다.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예 법에서 공범 관계 중 1인에 대한 기소가 있을 때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무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공범 관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반적인 수사를 무리한 수사다,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게 탄탄하게 가는 수사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대장동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전면 재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걸 허위 사실로 단정짓기엔 무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뺐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는데 그 소명 충분히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배모 씨가 쓴 건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니까 이제 그 쓴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놓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때문에 쫓겨가지고 무리한 기소라는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법적으로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는 게 가능하니까 더 봐주고 더 내용을 보고 항변도 더 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쫓겨가지고 하거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었나요? 검찰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법카를 하겠다고 하면서
소환 조사를 했고 결국은 직전에 나왔던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네. 혐의로 나왔고 결국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를 못했어요. 물론 뭐 법적으로 보면은 공공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할지 몰라도 네. 많은 국민들 볼 때는 그렇게까지 먼지털이 수사, 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끝에 기소도 못했구나 이렇게 볼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허 의원님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만약에 당대표,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가 된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된 지 3일 만에 소환 출두 요구를 하고 불과 또 며칠 뒤에 이렇게 기소를 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아 이건 저건 당대표 문제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뭐 정치적 탄압이긴 한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럴 의원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뭐 황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걸핏하면 밖에 나갔지 않습니까? 운동화 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사법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 전에 공보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성남 집 옆에 있는 JH 합숙소는 뭐야? 뭐야? 의심을 예, 하더라고요. 예. 비선 캠프 아니야? 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때 우리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뭘 해명을 했냐면요. 그 어떻게 거기다가 비선 캠프를 두냐. 당에도 있고 다 캠프가 있는데 그리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인가요? 네. 이쪽에서는 합숙소 얻을 때 옆집이 이 지사인 걸 몰랐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모든 뭐 국민의힘 물론이고 보수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며칠 전에 나온 결과 보셨죠? 경찰이 봐준 게 아니고요. 무혐의 결과가 나왔어요. 비선 캠프 없다. 그걸 뭐 경찰이 봐준 게 아닙니다. 그 불송치, 무혐의 이유를 쭉 보면은 이미 GPS 조사까지 다 했어요. 초과 뭐 수당 받을 때는 지문 인식까지 받고 근태 조사 다 했습니다. 이런 조사 끝에 네. 이건 비선 캠프로서 운영된 흔적이 없다. 저도 어디 가가지고 5명 직원 중에 한 분은 판교 사업단이었어요. 네. 돌아가고 과장급은 4분이 근무했다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사법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고소고발되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계속 또 흘리고 언론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못하죠. 네. 아니다. 네. 최소한의 반론 제기하고 네.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무혐의 나온 거에 대해서는 결백함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수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혐의 나온 거는 수사가 정당하게 잘 진행됐다고 근거로 쓰시고 기소된 거는 부당하다,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일 것 같으면 다 기소해놨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좀 떨어지는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이 리스크에 대해서 당대표 된 지 3일 만에 소환 통보 왔다라는 거를 문제 삼는데 이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이례적인 행보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안 그러는데 국회의원 선거 바로 나오셨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바로 나오셨고 계속 선거를 치르셨거든요. 선거 국면에 소환 조사했으면 아마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 나왔을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저는 선거 다 치르고 나서 그때가 굉장히 적기 아니었나. 다른 타이밍 한번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오히려 좀 국민들께서 판단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저는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나오는 게 민주당에게도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허은하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 저번 대선 때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리스크지 이게 민주당의 리스크여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었으면 이런 리스크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정을 또 그런 얘기. 아니 이건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터져 나온 혐의들이 쭉 달랐잖아요. 그걸 놓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놓고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또 얘기하면은 네. 고소고발을 저희가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고소고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거 동안에 저희한테 엄청난 고소고발 하셨고 저희도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제가 대변인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서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하나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시간 짧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 무슨 치외법권이랄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그러는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앞에 평등하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분이나 수사가 이렇게 무혐의나 불송치, 불기소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기 제가 때문에 왜 아까 야당에서는 뭐 우리 구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야당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이건 법 앞에 평등하면은 이렇게까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보도를 제대로 안 보셔서 그렇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도 어제 기소됐어요. 선거법으로. 그러면은 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 의원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대표의 아들 부분 부정 입학이라고 의혹 제기했어요. 본인들도 불과 6시간 만에 잘못했다고 거둬들였어요. 뭐냐? 마치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고대에 고려대학교에 잘못 들어간 것처럼 세상의 기본적인 팩트 자체를 확인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분명히 아들은 정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수시박 들어갔어요. 대변인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근데 경찰이 국민의힘은 66명의 의원들을 무혐의를 내려버렸어요. 이게 법 앞에 평등합니까? 같이 수사해야죠. 자, 이재명 대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와서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귀성길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여수 할머니 집에. 사진 하나 찍고 싶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기소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억지 기소, 보복 정치 중단하라는 SNS에 글은 있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 굉장히 강조하고 김혜경 씨 이제 경찰 조사받은 것도 추석 잘 보내십시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네. 당내 분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민생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싸움은 당이 하고 나는 민생 챙기겠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뭐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는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네.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민주당이 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인 고방탄이라고 표현은 이제 여당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네. 모든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있습니다. 앞에서 그게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왜냐하면은 결국은 검찰 수사에 달렸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쌍방울 수사라든지 이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 배임이나 횡령 뭐 이런 것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도 비명계에서는 이거는 개인 거기 때문에 같이 방어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이제 향후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있죠.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69명 전원의 명의로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총 한 100여 명 정도가 되고 연장까지 해서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공수처 사람들이 3분의 1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법사위원장의 김도읍 위원장도 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핵버튼의 비유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 비밀번호 해제한 거고 네. 발사 버튼을 누른 거는 이제 저 법사위에 정식으로 회부를 해가지고 여야가 직접 막 붙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좀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한쪽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 가지고 좀 빨리 좀 비밀번호를 해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님,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치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이 일단 법사위원인데 민주당이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민주당 10명이고 그래서 11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정훈 의원이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벌써 내버렸어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죠. 예. 저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예전에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고 불렸던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시대정환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검찰개혁 법안에서 그러니까 속도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어쨌든 5분의 3을 확보를 해서 상임위를 넘어야지 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은 최장 33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밥상머리가 아니라 내년 밥상머리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플랜이 있었는데 쉽지 않아 보이면은 결국은 이 명분을 줘야죠. 조정훈 의원이 뭐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을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조정훈 의원은 지금 납득이 안 된다.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정쟁하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정훈 의원이 지금 시대전환의 뭐 의원이긴 하지만 입성했을 때 과정을 보면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통해서 입성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는 또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또 정치권이 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상황 보겠습니다. 여당 상황.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주호영 비대위가 멈춘 지 13일 만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비대위원 인선도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사실은 뭐 좀 서두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어떻게 보려니까 안 돼요, 도저히. 그래서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대위 인선을 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상평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자, 혁신위원장에게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좀 해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뭐 곧장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워낙에 이제 올곧은 분이신데 네. 이번 비대위가 이렇게 비대위 취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법적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이 비대위원으로 와달라 하는 것을 수락한다라는 자체가 그분의 명분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직접 거셔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왜 정진석 위원장께서 그 최재형 의원을 함께 일하고자 했냐라는 부분은 혁신위와 함께 좀 소통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었고 또한 이제 좀 중립적 위치에 있는 분과 함께 일을 했을 때 네. 뭐 협치와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가 나온 길에 아까 네.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었던 부분 최재형 의원님도 불구속 기소가 돼 있다 선거법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마이크를 그렇죠. 썼던 예, 부분. 그런데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스스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맞서는 프레임을 좀 갖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이제 일을 벌리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조용히 각자의 일은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계속해서 비대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의원에게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관계도 좀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게 이제 양쪽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거였고 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다라는 얘기가 항상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혁신위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융합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고립되는 그런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의 발언들로 봤을 때 화해의 제스처 쪽에는 사실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이준석 대표가 사실 본인도 그러면 유리한 고지 한번 점했을 때 뒤에서는 이게 좀 메시지가 오고 갔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갈등 수습은 굉장히 어렵다. 정치적 수습을 하기에는 가처분을 지금 또 낸 상황에서 봉합해서 돌아오는 거는 사실 강은 건넌 걸로 생각됩니다. 뭐 가처분만 낸 게 아니라 뭐 각종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뭐 자극적이다 못해 보면은 아마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뭐 혁신위의 최재형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신다 한데 그게 나아질까 봉합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지금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겸직 가능하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회 부의장이 여야 이제 한 분씩 합니다. 이제 정진석 부의장님은 여당 몫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회의장의 사회를 못 볼 때 이제 법안 통과랄지 여러 가지 그렇죠. 본회의를 주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겸직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정청래 의원도 왜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가방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겸직이 안 된다 비판적인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냥 겸직하기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거랑 좀 본인이 이제 그 원내대표도 뭐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저 그 겸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겸직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르죠. 상임위원장과 이제 국회를 전체적으로 의장을 대신해서 사유를 볼 수 있는 자리는 다르긴 합니다만 두 분 다 저는 뭐 겸직은 맞지 않는 걸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부의장님은 당분간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 결과를 좀 보시고 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비대위원 구성까지 마쳐서 이제 정식으로 출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 대표를 향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좀 건너지 말아라 라면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좀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일단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NS 올리면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제가 공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관계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튼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건너버렸습니다. 가처분 신청 했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수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치라는 것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진석 위원장님도 오랜 정치를 하셔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나 또 정치의 그 ABC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은 오늘을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숫자를 세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하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여러 번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다시 이제 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의 얘기처럼 스스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부주의로 그런 내부 문자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를 취재를 하는 것 자체, 의원들끼리 옆에서 귓속말로 하는 얘기까지 증폭시켜서 이거를 기사화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금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것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해서 당을 빨리 안정화시키겠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과연 누가 새로운 당대표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후임 원내대표는 19일쯤에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김학용, 박대출, 김도읍 등등 지금의 직을 당내에서 어떤 직을 맡고 있지 않은 3선급 의원들 중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당 대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실제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이 이제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당 대표의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이미 선거운동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일단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의원들이 뽑잖아요. 예, 허은하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비밀 투표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 원내대표 뽑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변, 반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제일 어려운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측이 어려워요. 예측이. 그래서 각자 그 후보들이 표 합산해 보면 한 2배 나옵니다. 다 여기에도 표 주겠다, 저기에도 표 주겠다 해서 예측이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윤심이죠. 그러니까 윤심의 구심력을 중심으로 지금 초재선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뭐 간접적인 메시지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그래서 윤심이 누구한테 있다, 가장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이 가장 유력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누군지는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캠프에 계셨던 3선 의원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신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뭐 4선 의원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을 중앙일보가 저게 넣은 거는 많이 오바다. 왜냐하면은 당에서 뽑는 거는 유승민 의원은 전체 여론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높고요. 중도에서 높은데 당에서는 낮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끼워 넣게 한 것 같고 지금 뭐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저 세 분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중앙일보는 한동훈 차출설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런 걸 이제 그 일각에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동훈 차출설까지 가면은 좀 오바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이 3파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입니다. 자, 임기를 채우냐 마냐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지금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정치적 감사이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사이고 표적 감사임을 감사원이 이번에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생각합니다.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에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자, 눈물까지 보이면서 감사원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는데 감사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감사원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데 권익위 관계자가 해당 법을 위반해서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주를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권익위 관계자가
전현희 위원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예,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네. 전현희 위원장이 본인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수행하는 직원, 가장 밀접한 직원이 또 출장비를 수백 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제보가 있을 때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런 제보가 있을 때 감사를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거든요. 하지 말라는 주장은 사실 좀 부당한 것 같고 네.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충실하게 자기가 결백하다라는 걸 소명해야지 이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자기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 권익위원장 되면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편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건 전현희 위원장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총선 노리고서 지금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다음 총선에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이거 큰 그림으로 완성됐을 때 지금 버티는 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버텼는지 아닌지 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이 내부 그 제보에 따르면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난 2월에 외부 인사와 점심 식사를 했는데 1인당 3만 원 미만으로 이제 금액을 결제하게끔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4천 원을 오버한 3만 4천 원을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감사원도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김준일 대표님,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걸 덮으려고 불법적으로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서 그걸 지금 감사원이 문제 삼는다는 보도가 있던데. 예, 그거 사실관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가 있는지.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원 검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KDI 원장이 이제 홍장표 원장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했던 분이 KDI 원장이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거고 현재 정부하고 경제 정책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압력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확실히 경제 정책. 근데 국민 권익이 전 정부하고 이 정부하고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정치인 출신이 앉았다고 했는데 남은 임기를 못 채워야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먼저 드리고 유독 지금 하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나 기관장들이 있는데 감사가 집중되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항상 자신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도 작년 3월에 받았거든요. 바로 다음에 안 받습니다. 특별감사를 왜 와가지고 그 위원장의 출퇴근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각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징계할 겁니까? 위원장급 정도 되면 자유롭게 다녀야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왜 2주가 연장이 됐냐면은 그 해당 직원이 병가를 내서 연장이 됐다라고 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가장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난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가지고 세게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렴치라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권원님 어때요? 권익위라는 자체가 반부패와 청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은 청렴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거를 그럼 차치하고서라도 본인의 소신이 그리고 중립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일을 해왔었더라면 아마 6월까지 하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위원장의 길은요. 사실은 조금 편향되었다라고밖에 판단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좀 나열을 하고 싶습니다만 나열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정말로 끝까지 남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오해가 나중에 진짜 공천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방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편향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이 정부의 승리를 이 정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소신 있게 그만두는 것도 어쩌면은 책임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역대 정부에서 이제 어떤 공공기관장이 됐던 정부위원회 기관장이 됐던 수장이 됐던 이렇게 이른바 좀 몰아내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법인카드 내역 뒤지고 했던 것들은 역대 정부를 털고 저는 기자할 때도 반대했었습니다. 그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이제 검찰에서 이른바 각 부서별로 리스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전임 정부가 임명했다고 해서 어찌 보면 독립적인 기관의 위원장을 일단 그만두게 하려고 압박을 하는 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여야가 좀 제도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 정무직으로 판단을 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한쪽은 몰아내려고 한쪽은 버틴다고 오해받고 하다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결국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 결국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답니다. 뭐 이렇게 특정이 된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금액도 특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에 문제됐던 것도 뭐 80억에서 116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금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특경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혐의에 대한 이제 입증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피해 변제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거 자동으로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진 상태인데 과거 박수홍 씨 잘 아시겠지만 뭐 어머니 모시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능에 나와서는 형한테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형이 이번에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성아 너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제. 너 그럴 때 됐어. 그런데 진짜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인생을 이렇게 제일 오랫동안 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니까 진짜 힘이 나고 막. 자, 이렇게 형과 추억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사실 가족과 좀 떨어져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독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 좀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박수홍 씨가 이런 인터뷰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번 말은요. 어머니한테 던지는 메시지. 쏘리 맘. 지금의 지금의 제 마음.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죄송하다.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좀 해나가고 있는 그 시기라서 근데 제가 이제 또 예전에는 반항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집안에 들어놓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들어놓고. 자, 좀 잘 해결되길 가족들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죠. 기성길에 오른 분들, 이미 오른 분들도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 정을 나누는 시간 무척 좋고 반가운 시간일 겁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산속 깊은 곳에 사는 희귀멸종 동물들이 오순도순 생활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토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 텐데 저희가 12일 월요일까지 저희도 쉽니다. 그래서 13일 화요일에 굉장히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